파도 소리를 아시나요? 멀리서 들으면 참 낭만적이에요. 하얀 포말이 발끝을 간지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아, 이 세상에 이런 풍경도 있구나 싶어지는 그런 소리요. 근데요, 그 파도가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들려온다면요? 눈을 뜨면 끝도 없는 수평선이고 등 뒤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숲이고 모래 위에 내팽개쳐진 건 오직 나 혼자뿐이라면요. 그것도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채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예요.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 내 연녀에게 짓밟힌 여자, 무인도 한가운데 하반신 마비인 채로 홀로 남겨진 여자. 근데요, 그 여자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천천히, 빈틈없이 복수를 시작했어요. 이름은 한서윤, 34살. 이 이야기는 그녀가 다시 두 발로 세상에 서는 날까지의 기록이에요. 서윤이 이준혁을 처음 만난 건 28살 봄이었어요. 회사 엘리베이터 앞이었대요. 서윤이 서류 더미를 잔뜩 안고 버튼을 누르려던 참인데 등 뒤에서 누군가 먼저 닫힌 버튼을 꾹 눌러버렸거든요. 문이 닫히려는 찰나 서윤이 손을 쑥 내밀어서 막았고요. 그 손 사이로 들어온 게 이준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준혁은 멋쩍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키가 크고 턱선이 뚜렷하고 목소리가 낮은 남자였어요. 서윤은 그냥 괜찮아요 하고 시선을 피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내내 그 웃음이 머릿속에 맴돌았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준혁은 같은 건물 다른 회사에 다니는 영업팀 차장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종종 마주치다가 어느 날 준혁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매일 같은 카페에서 혼자 드시는 것 같던데 저도 혼자거든요. 같이 앉으면 안 될까요? 뻔뻔하다기보다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가식이 없었어요. 서윤이 좋아하는 유형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고 퇴근 후 커피를 함께 마시기 시작했고 주말에 같이 걷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도 재미있었고 뭘 먹어도 맛있었고 어디를 가도 충분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이었어요. 6개월 뒤 사귀기 시작했고 2년 뒤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서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준혁의 어머니 윤옥순 여사는 아들 하나를 오랫동안 혼자 키워온 분이었어요. 양가가 많지 않으니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동의했어요. 인원이 많다고 행복한 결혼 아니야. 두 사람이 잘 살면 그게 최고지. 서윤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의지할 가족 하나 없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며느리로 받아준다는 게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어요. 신혼은 달콤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함께 고르고 함께 꾸민 공간이라 애착이 갔어요. 준혁은 일이 바빴지만 주말만큼은 서윤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서윤은 요리를 좋아했고 준혁은 잘 먹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어머니 윤옥순 여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근데요, 이분이 특이한 분이셨어요. 며느리한테 밥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올 때마다 뭔가를 잔뜩 싸들고 왔고 밥은 자기가 차려줬어요. 서윤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됐어. 앉아있어. 넌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하고 손을 내저었어요. 처음엔 그게 조금 어색했어요. 저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려야 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냥 툭 말했어요. 서윤아,
나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이러는 거야. 우리 준혁이 옆에 내가 있어줘서 내가 진심으로 고마운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서윤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결혼 3년 차 서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해 11월이었어요.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일행이 빌린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뭔가 무거운 게 쏟아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섞였고 서윤은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시려서 다시 감으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었어요. 서윤아, 서윤아, 나야. 나야, 눈 떠봐.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서윤은 처음엔 그게 준혁인지도 몰랐어요. 의사가 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흉추 12번 골절, 척수 손상, 하반신 완전 마비 가능성 높음. 서윤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실감이 안 났어요. 나는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다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이상하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게 그게 바로 마비였어요.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치료사들과 씨름했어요. 다리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윤은 버텼어요. 준혁은 초반엔 옆에 있어줬어요. 매일 병원에 왔고 서윤 손을 꼭 잡고 앉아서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어요. 서윤은 그 손이 너무 좋았어요. 그 손 하나만 있으면 뭐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3달이 지났을 때부터 준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병문안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매일 오던 게 격일이 되고 격일이 주 2번이 됐어요. 물어보면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했어요. 서윤은 그러려니 했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근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서윤 얼굴을 보면 환해지던 눈빛이 언제부터인가 피로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줄었고 병실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서윤이 물었어요. 나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준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집 구조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아파트가 휠체어가 다니기 좀 불편하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서 서윤은 묘하게 뭔가를 느꼈어요. 집 구조, 휠체어 동선, 현실적인 문제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말 사이 어디에도 우리같이 해결해보자는 온기가 없었어요. 그냥 문제를 문제로만 말하는 사람 같았어요. 퇴원한 뒤 집에 돌아왔어요. 문지방을 다 없애고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구 배치를 바꿨어요. 준혁이 다 해줬어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서윤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준혁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장봐온 거 냉장고에 있어.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리고 나갔어요. 서윤은 한참 동안 현관에서 멈춰 있었어요. 아, 이게 앞으로의 우리 모습이구나. 그날 밤 서윤은 울었어요. 소리 없이 혼자서. 시어머니 윤옥순 여사는 서윤이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올라왔어요. 짐을 잔뜩 들고요. 반찬이고 과일이고 간식이고 냉장고가 꽉 찰 만큼 채워놓으면서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서윤은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시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어요.
윤옥순 여사는 등을 두드려줬어요. 말없이 한동안. 그러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알아. 내 아들이 요새 이상한 거. 엄마 눈엔 다 보여. 서유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무언가가요. 내 아들 잘못 키운 건 나야. 그 죄는 내 죄야. 근데 서윤이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건 내가 못 봐. 그날 이후로 서윤과 윤옥수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두 여자가 같은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윤은 처음엔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어? 근데 준혁의 대답은 항상 일 때문이었어요. 짧고 단호하고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는 대답이요. 어느 날 저녁 준혁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인 채로 진동이 울렸어요. 서유는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화면이 켜졌고 화면에 이름이 보였을 뿐이에요. 미나. 서유는 그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짚지도 않았어요. 잠금을 해제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화면이 꺼질 때까지 봤어요. 미나. 그 하트 하나가 서윤의 가슴에 구멍을 냈어요. 정민아. 서윤이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시어머니한테서였어요. 윤옥순 여사가 어느 날 서윤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무거웠어요. 서윤아, 나 할 말이 있어. 서윤은 직감했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준혁이가 여자를 만나고 있어. 이름은 정민아. 나이는 25. 우리 회사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 된 애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직접 봤어. 지난주에 준혁이 밥 먹이려고 회사 근처 식당 들어갔는데 둘이 같이 있더라. 손잡고. 서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윤아, 미안해. 이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어. 근데 내가 이걸 알면서 모른 척하면 그건 내 며느리를 2번 죽이는 거잖아. 그 말에 서윤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서윤은 천장을 봤어요. 정민아. 25. 인턴에서 정규직. 준혁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였지? 표정이 달라진 게 언제였지? 핸드폰에 하트 이모티콘이 생긴 게 언제였지? 다 맞아떨어졌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역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반쯤 알고 있었던 걸 누군가가 확인해 준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올 것 같지. 이혼을 요구할 것 같지. 근데 먼저 말하기는 싫을 거야. 나쁜 놈이 돼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겠지. 서유는 그 다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하반신을 못 쓰는 여자야. 재산 분할 받으면 혼자 살 수 있어. 그나마 이 아파트가 내 명의도 절반이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 서유는 그날부터 준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아를 처음 본 건 2달 뒤였어요. 서윤이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서 내리는데 로비에서 준혁과 함께 서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키가 크고 긴 생머리였어요. 깔깔대며 웃다가 준혁이 서윤을 발견하자 얼른 표정을 고쳤어요. 민망함이나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먼저 나갔어요. 준혁이 서윤한테 다가왔어요. 눈을 못 마주쳤어요.
회사 후배야. 서류 가져다 줬어. 서윤은 그냥 응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나 할 말이 있어.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서 바닥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다쳐서 미안하고 내가 잘 못해줬다는 것도 알아. 근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이 버거워. 이게 앞으로 평생 계속될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 나 못 버티겠어.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미나한테 미리 연습하고 왔구나. 이혼하자는 거야? 서윤이 물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생각해봐줘. 그날 밤 서윤은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답장은 단 2글자였어요. 알았어. 이혼 협의는 진행이 안 됐어요. 서윤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아파트 지분 100%, 위자료 1억 5천, 매달 생활비 지원. 준혁은 펄쩍 뛰었어요. 그게 말이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윤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외도했잖아. 법원 가면 내가 유리해. 준혁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 있어? 서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 하나로 준혁이 주춤거렸어요.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설령 없더라도요. 협상은 교착됐어요. 그게 2달쯤 됐을 때 준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서윤아, 우리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가자. 서윤은 눈썹을 들었어요. 여행? 응. 섬 여행. 어차피 어떻게 결론이 나든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잖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준혁이 며칠에 걸쳐 계속 설득했어요. 미나와 헤어지겠다고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자. 2 사람의 추억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윤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가지 마라. 나 뭔가 찜찜해. 서윤도 찜찜했어요. 근데요, 서윤이 가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찜찜하면 확인을 해야죠. 어디가 얼마나 찜찜한지를요. 서윤은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연락 두절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서윤아. 네. 조심해라. 제발. 여행지는 남해에서 배로 2시간 거리의 섬이었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찾지도 않는 작은 섬이었어요. 준혁이 조용한 데 가고 싶다고 골랐대요. 배에서 내리는데 선착장이 을씨년스러웠어요. 한겨울은 아닌데 바람이 생각보다 세게 불었어요. 준혁이 서윤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숙소는 바닷가 바로 앞 펜션이었어요. 작고 낡은 곳이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주인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일 모레부터 날씨 나빠질 거야. 배 끊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요. 준혁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서윤은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생선구이에 된장찌개였는데 준혁이 서윤 앞에 음식을 놓아주면서 갑자기 물었어요. 서윤아, 나한테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서윤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화나는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준혁이 그 말을 듣고 뭔가 한마디를 더 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날 밤
서유는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내일 연락할게요. 시어머니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자기 전에 꼭 문 잠그고 자.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눈을 뜨니 준혁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부르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집으려는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충전기에 꽂아뒀던 핸드폰이요. 서윤은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가방이 없었어요. 준혁 짐이 없었어요. 방 안에 남은 건 서윤의 짐뿐이었어요. 서윤은 휠체어로 이동해서 문을 열었어요. 바깥에 나갔어요. 펜션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 할머니도 없었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불도 꺼진 채로 고요했어요. 그때 알아챘어요. 펜션도 아무도 없다는 걸. 서윤은 천천히 선착장 쪽으로 휠체어를 밀었어요. 모래 위라서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았어요. 팔에 힘을 줘서 밀었어요. 허리가 당겼어요.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배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바다만 있었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구나. 내가 찜찜했던 게,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던 게, 배에서 내릴 때 을씨년스러웠던 그 느낌이 버려졌구나. 무인도에 하반신도 못 쓰는 채로 핸드폰도 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서윤은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울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무서워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냥 차갑게 생각했어요. 일단 물, 식량, 사람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 핸드폰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해야 해. 펜션 안에 혹시 유선 전화가 있을까? 서윤은 휠체어를 돌려서 다시 펜션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나타났어요. 여자였어요. 정민아였어요. 서윤은 그 순간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미나는 청바지에 후드집업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핸드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워서 도리어 서늘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봤어요. 미나가 말했어요. 오빠가 먼저 가서요. 저도 배 타고 나가야 해서. 근데 그 전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뭘? 이혼 서류는 오빠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응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혼자 여기서 나올 수도 없으시잖아요. 배도 하루에 한 번밖에 없고. 서윤은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배가 하루에 한 번 있다고? 미나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 근데 오빠가 빠져나올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대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그 말 끝에 미나가 서윤 곁에 쪼그려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 버티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서윤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미나가 이미 대기 중이던 작은 배에 올라타는 걸 봤어요. 배가 출발했어요. 파도를 가르고 멀어졌어요. 서윤은 그 배가 점이 될 때까지 봤어요.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뜰 때 서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어요. 근데요, 서윤은 그 두려움을 뱃속 깊이 꾹꾹 눌러 넣었어요. 지금 무서워할 시간이 없어. 배가 하루에 한 번 있다고 했어. 그러면 내일 그 배가 오는 시간에 선착장에 있어야 해. 일단 살아야 해. 살아야 복수도 해. 서윤은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을 뒤졌어요.
냉장고에 생수 2병과 라면 몇 봉지, 통조림이 남아 있었어요. 가스레인지가 있었어요. 라이터가 있었어요. 버텨. 오늘 하루. 내일 아침 배가 올 거야. 서유는 라면을 끓였어요. 말이 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펜션 안의 물건들을 쭉 살폈어요. 손전등이 있었어요. 형광조끼가 있었어요. 거울도 있었어요. 좋아. 신호를 보낼 수 있어. 그날 밤 서유는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앉아서 밖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사람 하나 없는 섬 위로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서유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준혁, 미나, 기다려. 내가 나간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형광조끼를 입고 손전등을 챙겼어요. 거울도 가져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선착장으로 나갔어요. 모래 위가 너무 힘들었어요. 바퀴가 파고들면서 앞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팔로, 허리로, 어깨로 온몸의 힘을 다 써서 밀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모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나갔어요. 선착장에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배가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날씨가 흐려졌다는 게 생각났어요. 펜션 주인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날씨 나빠진다고. 배 끊길 수 있다고. 오늘이 내일 모레였던 거예요. 서유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아. 물이 있어. 식량이 있어. 펜션이 있어. 며칠이면 날씨가 개겠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연락이 두절되면 신고하기로 했잖아. 지금쯤 시어머니는 이미 뭔가를 하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서윤을 버티게 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비가 왔어요. 바람이 세졌어요. 펜션 창문이 흔들렸어요. 서윤은 창밖을 보면서 라면 국물을 마셨어요. 물이 줄고 있었어요. 생수 2병이 이제 반병 남았어요. 근데 빗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방에 있는 냄비를 창문 밖에 내놓았어요.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끓이면 돼요. 오래 버티지 마세요. 미나가 그랬지. 서유는 피식 웃었어요.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나가야지. 5일째 되는 날 오후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서유는 선착장에 나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거울을 들고 바다 멀리 지나가는 배가 있는지 살폈어요. 1시간을 기다렸을 때 멀리 어선 하나가 보였어요. 서유는 거울을 들었어요. 태양빛을 반사시켰어요. 손전등을 켰다 껐다 했어요. 배가 지나쳤어요. 서유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시 했어요. 거울, 빛, 손전등, 깜빡, 멈추지 않았어요. 팔이 저렸어요.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가 방향을 틀었어요.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눈물인지 바람에 날린 바닷물인지 모를 무언가가요. 배가 접안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어부가 내렸어요. 아니, 여기 어떻게 혼자 섬 사람이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버려졌어요. 빨리 육지로 나가야 해요. 어부가 서윤을 봤어요. 휠체어를, 혼자 있는 여자를, 날씨가 나빴던 지난 사흘을. 이리 오소. 내 태워드리겠소. 육지에 발이 닿았을 때 서윤은 진짜로 울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버텨온 5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부두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어부의 아내가 뜨거운 밥을 줬어요. 국이 담긴 그릇을 손에 쥐어줬어요.
서윤은 그걸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국물을 천천히 마셨어요. 살아있다. 진짜로 살아있다. 신고는 시어머니가 먼저 했어요. 윤옥순 여사는 서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이틀째 되는 날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준혁한테도 전화했어요. 준혁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요? 서윤이 어딨어? 여행 중인데요. 왜요? 이틀째 연락이 없어. 너 어디 있어? 준혁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는 서울인데요. 서윤이 혼자 여행 갔어? 여행 중에 헤어졌어요. 저는 먼저 나온 거고요. 윤옥순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아들놈이 정말로 했구나.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서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두 여자가 경찰서 앞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의 얼굴을 봤어요. 햇볕에 그을리고 입술이 틀려 있고 눈이 부어 있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을 꽉 안아줬어요. 말없이 오래.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잘했어.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복수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어요. 나도 같이 할게.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무인도 유기, 배우자에 대한 유기 혐의, 증거는 서윤의 진술, 그리고 섬에 남아있던 흔적들이었어요. 준혁 측 변호사는 의도적인 유기가 아니라 여행 중 트러블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말이 뉴스에 나왔을 때 서윤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말했어요. 좋아. 그쪽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시어머니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윤옥순 여사는 사실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동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세무사, 변호사, 기자까지요. 그 중에서 시어머니가 연락한 건 2명이었어요. 하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 강미래. 나이 45에 이혼 소송 승률 87%. 특히 장애 배우자 관련 사건에서 기록이 남다른 분이었어요. 또 하나는 기자 조연수. 지역 신문사 탐사보도 팀장이었는데 윤옥순 여사가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인물이었어요. 강미래 변호사는 서윤의 사건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았어요.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유기, 사기, 혼인 파탄 유책 배우자 3종 세트예요. 사건 맡겠습니다. 조연수 기자는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어요. 부인, 인터뷰 하나 합시다. 이거 기사되면 준혁 씨 회사에서도 움직임 있을 거예요. 서윤은 강미래 변호사, 조연수 기자, 시어머니 윤옥순 여사를 차례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제대로 하겠습니다. 서윤의 노트. 집에 돌아와서 서윤은 노트를 폈어요. 무인도에서 5일 동안 한 게 뭐였냐고요? 생각했어요. 아주 많이,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준혁이 왜 그랬는지, 미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서윤은 노트에 썼어요. 준혁이 원하는 것 이혼, 재산 분할 최소화, 미나와의 새 출발, 미나가 원하는 것 준혁, 그리고 아마도 그것 이상의 것, 내가 가진 것 사실, 그리고 시간, 내가 해야 할 것 느리게 하나씩 틈없이. 서윤은 그 노트를 덮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법으로 먼저.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어요. 이혼 청구는 준혁 쪽에서 먼저 냈어요. 법원에 제출한 이유는 성격 차이 및 혼인관계 파탄이었어요. 강미래 변호사가 그걸 보고 피식 웃었어요. 성격 차이요? 아, 이분들 단순하게 오셨네요. 서윤 쪽의 준비 서면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준혁의 외도 증거. 미나와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 시어머니가 준혁 서재를 뒤져서 발견한 오래된 핸드폰 백업 파일이었어요. 무인도 현장 사진. 서윤이 5일간 홀로 생존했다는 어부 고 씨의 증언. 준혁이 서윤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는 통신사 기록. 그리고 정민아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조연수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알아낸 사실이 있었어요. 정민아는 준혁 회사 인턴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어요. 유부남 임원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이혼을 유도하고 결국 그 사람 회사 주식 일부가 미나 명의로 이전된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쪽 임원이 쉬쉬하고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조연수 기자가 그 임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 사건 기사 쓰려고 하는데요. 부인께서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임원은 처음엔 버텼어요. 그러다 세 번째 만남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나를 노린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거야. 서윤은 그 진술을 받았을 때 긴 숨을 내쉬었어요. 미나가 단순히 좋아서 한 게 아니구나. 준혁이 도구였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자 묘하게도 준혁에 대한 분노가 조금 옅어졌어요. 여전히 용서하지 않지만요. 재판에서 준혁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내가 장애를 가진 뒤 부부간 관계 단절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준혁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외도는 잘못이나 이혼의 유책 배우자를 단순히 피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미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아내를 무인도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통신수단을 탈취한 채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명백히 원고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정면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시선을 피했어요. 판결은 서윤의 완승이었어요. 이혼 성립. 위자료 2억 3천만 원. 아파트 전체 서윤 명의. 재활치료비 전액 준혁 부담. 향후 5년간 생활비 지원 명령. 강미래 변호사가 서윤한테 말했어요. 준혁 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에요. 민사도 있고 형사도 남아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서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끝까지요. 정민아. 법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건 그녀가 직접 서윤을 무인도에 데려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준혁이 계획을 세운 거고 미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서윤한테 그 말을 건넨 거고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서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윤이 원하는 건 뭐였냐고요? 미나가 지금 하려는 걸 막는 거였어요. 미나는 준혁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준혁 회사 안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었어요. 팀장급 직함을 달았고 준혁 인맥을 활용해서 주요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연수 기자가 알아낸 것처럼 미나는 이미 준혁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증여 형식으로 이전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서윤은 그걸 알았을 때 오래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준혁을 버릴 건 시간 문제야. 왜냐고요?
준혁이 지금 가진 게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재판에서 지고 재산도 서윤한테 넘어가고 회사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미나는 다음 목표물을 찾을 거야. 서윤은 그 생각을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한테 함정이 필요하겠네. 시어머니 윤옥순 여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미나가 자신의 이력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걸요. 이전 임원과의 사건이 알려지면 준혁 회사에서도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도 틀어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임원에게 연락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직접 나서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나 씨가 다음 목표물에게 접근할 때 그 사람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돼요. 임원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좋아요. 내 아들 회사 쪽 사람이라면 한 명 알아요. 서윤은 미나가 다음으로 접근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준혁 회사 대표의 아들 이태준, 32살, 미혼, 회사 부사장. 미나는 팀 내 프로젝트를 통해 이태준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이태준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만나자는 요청을 했어요. 이태준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누군데 갑자기. 근데 서윤이 단 한 줄을 보냈어요. 정민아 씨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틀 뒤 이태준이 답장했어요. 만나겠습니다. 이태준은 서윤을 보고 먼저 놀랐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서윤을요. 그리고 서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두 번 더 놀랐어요. 서윤은 차분하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미나의 과거, 전직 임원과의 사건, 준혁과의 관계, 무인도 사건, 그리고 지금 미나가 이태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서윤의 분석. 이태준은 말없이 들었어요. 커피가 식을 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서윤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서류가 있었어요. 임원의 진술서, 통화 기록, 미나의 계좌 이동 내역. 이태준은 그것들을 하나씩 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뭔가요? 서윤이 말했어요. 미나가 당신한테 접근하는 방식을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나한테 주세요. 왜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에 증거로 쓰일 거예요. 당신이 피해자가 되기 전에 다음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요. 이태준은 서윤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태준은 철저했어요. 미나가 접근할 때마다 기록했어요. 문자, 카카오톡, 메일, 만남 날짜와 장소, 나눈 대화 내용. 미나가 슬쩍 꺼낸 우리 사업 같이 해볼까요? 제가 투자자 한 분 알아요 같은 말들도요. 2달 동안 이태준이 서윤에게 넘긴 기록이 파일 2개였어요. 강미래 변호사가 그걸 받아서 봤어요. 이게 있으면 형사고발 가능해요. 사기 방조죄까지 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연수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단독 무인도 유기 사건 내연녀 정민아. 또 다른 피해자 있었다. 전직 임원에 이어 이번엔 대기업 2세 공략 계획적 접근 정황 포착.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준혁 회사 출입증이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태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엔 강미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미나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한테요. 전화가 울렸어요. 서윤은 번호를 봤어요. 저장이 안 된 번호였는데 알아봤어요. 받았어요. 저예요. 정민아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무인도에서 오래 버티지 마세요 하던 그 가볍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무인도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미나가 침묵했어요. 오래 버티지 마세요 라고 했죠. 나한테.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 버텼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준비한 걸 버텨야 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준혁한테는 법이 먼저였어요. 유기죄로 형사고발이 들어갔어요. 재판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검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하반신 마비 장애 여성을 무인도에 유기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나가면서 여론도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준혁이 다니던 회사는 중견 기업이었는데 영업팀 차장이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는 게 기사로 나오니까 대표가 먼저 불렀어요. 결국 준혁은 회사를 나왔어요. 미나도 떠났어요. 아니,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겠어요. 형사 고발 소식이 나오자마자 준혁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이태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혁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엔 믿지 못했대요. 그러다 실감했을 때 서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준혁이 말했어요. 서윤아, 미안해. 서윤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법정에서 해요. 진심이라면. 형사재판에서 준혁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징역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재판부가 반성과 피해배상을 감안한 판결이었어요. 서윤은 판결을 듣고 딱히 더 큰 형을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준혁이 진짜 잃은 건 형량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을 잃었어요. 일을 잃었어요. 여자를 잃었어요. 어머니에게도 외면받았어요. 윤옥순 여사는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뒤 준혁을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지금 당장은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내가 사람으로 다시 서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준혁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서윤은 재활에 전념했어요. 사실 원래 살던 곳이지만 이제 완전히 서윤 명의로 된 새로 받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재활 치료사가 왔어요. 치료 내용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움직이게 하자는 목표였다면 이제는 더 잘 움직이자였어요. 서윤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무인도에서 5일간 팔과 상체만 써서 이동하고 먹을 걸 찾고 신호를 보냈던 그 시간이 서윤의 몸을 바꾼 거예요. 상체 근육이 강해졌어요. 코어가 안정됐어요. 치료사가 말했어요. 서윤 씨, 흉추 12번 손상이시지만 불완전 손상이에요. 완전 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면 보조기 착용하에 서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서윤은 그 말에 뭔가 뜨거운 게 눈 뒤를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걸려요? 열심히 하면 1년. 아니, 서윤 씨처럼 하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서윤은 매일 했어요. 재활, 치료, 운동, 아프면 쉬었다가 다시 했어요. 지치면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윤옥순 여사가 주 3회씩 왔어요. 밥을 해주고 같이 산책하고 서윤 곁에 있어줬어요. 두 여자는 참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아들을 잃어가는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아내.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물었어요.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외롭지. 근데 서윤이 내가 있으면 조금 덜 외로워.
서윤이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8개월 뒤 서윤은 처음으로 두 발로 섰어요. 보조기를 양쪽에 차고 양손에 손잡이를 붙잡고 치료사가 옆에서 지지한 채였어요. 완전히 서는 건 아니에요. 아직 혼자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섰어요. 땅에 두 발이 닿는 걸 느꼈어요. 서윤은 그 순간 눈을 감았어요. 사고 나던 날 밤이 생각났어요. 버려지던 아침이 생각났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파도를 보던 새벽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치료사가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말했어요. 한 발 나아가도 될까요? 치료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 오른발을 들었어요. 앞으로 내디뎠어요. 정민아 이야기를 끝내야겠어요. 민사소송은 길었어요. 미나 측도 변호사를 세우고 버텼어요. 근데 이태준이 증인으로 섰고 전직 임원도 법정에 나왔어요. 결국 미나는 패소했어요. 서윤한테 손해배상 5천만 원, 이태준한테 별도로 3천만 원, 사기 관련 형사 고발도 검찰이 받아들였어요. 혐의 인정 부분이 있어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미나는 회사를 그만뒀고 아파트도 내놓았어요. 조연수 기자의 기사 이후로 이름이 검색에 뜨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름으로 어디 취직하거나 접근하기는 어렵게 됐어요. 서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미나가 망한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피해받지 않으면 그거면 됐어요. 그게 서윤이 생각하는 복수의 끝이었어요. 1년 후 서윤은 남해 바닷가에 다시 갔어요. 그 섬은 아니에요. 근처 다른 곳이에요. 관광객이 드나드는 작고 예쁜 포구였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서윤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차에서 내렸어요. 지팡이를 짚었어요. 느리지만 걸었어요. 모래 위를 걸었어요. 예전에 무인도에서 모래 위로 휠체어를 밀던 기억이 났어요. 그 힘들었던 기억이요. 지금은 발이 모래에 닿아요. 조금씩 꺼지는 모래의 감촉이 느껴져요. 서윤은 바다 앞에 섰어요. 파도가 왔어요. 발끝을 적셨어요. 차가웠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바다 어때? 서윤이 웃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시어머니도 웃었어요.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서 파도를 봤어요. 여러분, 서윤은 오늘도 재활 중이에요. 완전히 걷는 날이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른대요. 의사들도 단언하지 못한대요. 근데요, 서윤은 그게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버텼을 때 나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죽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죽어요. 발이 다 낫든 안 낫든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있지만 망가뜨릴 수는 없구나. 서윤의 몸은 망가졌어요. 결혼도 망가졌어요.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근데 서윤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파도 소리를 듣던 그 밤이 서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파도 소리를 아시나요? 멀리서 들으면 낭만적이고요. 혼자일 때 들으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파도 소리가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계속 거기 있어요. 당신이 살아서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들려와요. 서윤한테 파도는 그런 거였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 살아있으라는 소리,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라는 소리.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